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가 키제베터의 논리학에서 배운 카이사르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카이사르도 죽는다는 3단 논법은 카이사르에게나 적용되지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우리는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다는 이 명제를 잊고 살아가거나 안다고 해도 당장은 아니고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은 살아있는 이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란 책을 통해 우리가 평소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들여다보고 그렇다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100년이 훨씬 넘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생각들이 소설 속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작가 소개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올린 부활이라는 영상에서 작가 소개를 했기에 오늘은 이 소설을 중심으로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소설 속 이반 일리치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는 1828년 러시아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군인으로서 명예를 얻었고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50세 무렵 그는 지독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톨스토이는 여행 도중 아르자마스라는 곳의 여관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이를 아르자마스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이 강렬한 체험이 소설 속 이반 일리치가 어두운 방에서 느끼는 그 섬뜩한 죽음의 그림자로 형상화됩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 끝이 아니라 인생의 거짓을 걸러내는 가장 날카로운 필터로 보았습니다. 이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그는 똑똑한 지식인이나 화려한 귀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반면 가난한 농부들은 죽음을 삶의 순리로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책 새 죽음이나 주인과 하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이 시기 이후 귀족의 옷을 벗고 농민복을 입었으며 직접 구두를 수선하고 노동을 하며 소유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으로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가 노화나 질병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적 불화와 작품 활동에 차질을 겪고 있던 중 어떠한 법조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본 작품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가 겪은 죽음의 공포와 가정의 불화는 본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줄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은 주인공 이반 일리치의 부고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반 일리치가 근무하고 있는 법원 동료들은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었다는 슬픔의 감정보다 그의 부재로 인해 인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있으며 승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앞섭니다. 장례식 참석 또한 귀찮은 일 중 하나로 여기며 어색한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 보드게임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미망인이 된 아내 또한 남편이 사망 후 국가로부터 뜯어낼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데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 소설은 이반 일리치의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시작에 이반 일리치의 과거는 지극히 단순 평범했고 한편으로는 대단히 끔찍했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반 일리치는 고위 공무원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는 집안의 자랑입니다. 그는 법학교 전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졸업 후 지방의 10등 문관으로 임용되어 현 지사 직속 특임관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상급자나 하급자를 대할 때 점잖게 처신했으며 업무를 처리할 때는 지극히 신중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정중하게 아니 동료처럼 대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을 뭉개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자기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신경을 썼고 이를 즐겼다. 이후 예심 판사직을 임명받아 새 도시로 이사오게 되면서 그는 옛 현의 인맥을 멀리하고 대신 법원 관료들과 도시에 사는 부유층들과 새로운 인맥을 맺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사교계도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춤을 같이 추었던 프라스코비아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기보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이며
이 정도의 집안이라면 결혼해도 자신의 체면은 서겠다는 판단 아래 결혼한 것입니다. 처음 1년 정도의 신혼의 기간이 지나고 아내는 매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일에 열중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아이가 태어날수록 아내의 불만은 점점 커집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일에 파묻혀 그곳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그는 우수한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3년 후 검사보로 임명됩니다. 또 7년 후에는 검사로 승진했고 다른 현으로 이사를 가면서 아내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온통 업무라는 세계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1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보다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 몇 차례 이동을 거부하다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렸으나 자하르 이바노비치라는 친구에 의해 법원 판사로 임명됩니다. 동료들보다 2직급 뛰어오른 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도시에서 멋진 집을 사게 되고 그가 직접 집을 꾸미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새 집의 커튼을 달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옆구리를 부딪히는 사소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참을만 합니다. 넉넉한 수입과 도시의 최고의 상류층과 어울리면서 이반 일리치 가족은 인생 최고의 삶을 누립니다. 딸도 예비 판사인 엘리트와 사귀고 있고 아들 또한 김나지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도 그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병원에서 이렇다 할 변명을 찾지 못한 채 내려지는 약이나 먹으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갈수록 그의 모습은 나쁘게 변해가고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아내는 병원 가라, 약 먹어라, 당신은 아직 더 살 수 있다 라는 뻔한 말만 합니다. 의사들은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기계적인 진단만 내놓습니다. 그는 의사를 찾았다. 모든 게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을에 벌어지는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차례를 기다리는 일이 그랬고 자기가 법정에서 그러는 것처럼 의사가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짓는 것도 그랬다. 아내와 딸 역시 그의 병을 자신의 즐거운 일상을 방해하는 불쾌한 사건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고립된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그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 재산, 명성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여기에서 작은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외면할 때 농부 출신의 젊은 하인 게라심만이 진심으로 그를 돌봅니다. 게라심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며 이반의 고통을 묵묵히 나누어 줍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니 수고 좀 못할 이유도 없지요? 이반은 게라심의 순수한 친절을 통해 자신이 평생 외면했던 진정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게라심이 옆방으로 가자마자 자제력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는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처지, 절대 고독, 사람들의 냉혹함, 신의 냉혹함, 신의 부재가 서러워 울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침에 집사, 아내, 딸, 그리고 의사를 보았을 때의 그들의 말이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드러낸 그들의 모습에서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죽음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밉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갑자기 새로운 각도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이 개선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죽을까 겁이 납니다. 결혼. 뜻하지 않게 찾아왔었고 이어진 실망, 그리고 아내의 입냄새, 애욕, 위선. 그리고 이 생명이 없는 직무, 그리고 돈 걱정, 그렇게 보낸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항상 똑같았던 삶. 계속되면 될수록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삶. 죽기 직전 사흘 동안 이반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눈을 뜨자 아들이 그의 손에 입을 갖다 대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순간 그는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란 생각에 자신의 이기심을 뉘우치고 가족들을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깨닫는 찰나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눈부신 빛이 차오릅니다. 그는 죽음은 끝났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평온하게 숨을 거둡니다. 클로징.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삶을 지극히 단순 평범했고 한편으로는 가장 끔찍했다고 묘사합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업, 화목해 보이는 가정, 세련된 취미를 가진 삶이 왜 끔찍할까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한 삶, 즉 가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 직업, 아내조차도 그에게는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직업적 냉담한 판사로서 그는 피고인들의 고통을 서류상의 숫자로만 처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들이 그를 환자가 아닌 연구 대상으로만 대하는 냉담함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육체적 통증보다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소외감이었습니다. 가족조차 그의 죽음을 귀찮은 일로 여기는 것을 보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관계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또한 그가 죽기 직전 가족을 안타깝게 여김으로써 구원은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반면 게라심은 입안에 병수발을 들면서도 생색내거나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입안의 다리를 어깨에 메고 쉬게 해주는 거북한 일조차 묵묵히 해냅니다. 이는 단순한 하인의 의무가 아니라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상류 사회 사람들이 죽음을 금기시하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할 때 게라심은 유일하게 누구나 죽는걸요. 저도 언젠가는 죽겠죠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함이 오히려 이반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게라심을 통해 이반 일리치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타인을 향한 삶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나는 정말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가?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양심 앞에서 정직한가?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